이번 서부지법 폭도들 가운데 피해자 이제 연령별 분포를 조사해 보니까 네. 생각보다 2030이 많아서 놀란 것도 사실이에요. 그 기자님이랑 네. 비슷하게 생긴 06년생 그 투블럭 남도 굉장히 어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진짜 놀랬어. 지금 옆에 그러니까 갑자기 기자님이랑 너무 다른 거 같은 느낌이. 아니 불을 동생 시각이 아니죠? 젊죠. 동생 아니죠? 아닙니다. 기자님 워낙 네. 동안이시니까. 동생 여성입니다. 아니, 진짜 막 이런 거 막 불 지르려고 막 준비해왔던 거 너무 네. 충격적인데 나는 그 사람이 06년생이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이게 무슨 일? 사실 제가 네. 05학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보다 최소 20살 정도는 더 이제 어린 분인데 네. 저도 좀 놀랐어요. 또래거나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오. 제가 어려서 놀랐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는 커뮤니티로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연령대가 있는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커뮤니티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왜 그러냐? 자기만의 오프라인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되면은 내가 집을 사거나 또는 전세로 하거나 월세로 하거나 예. 내가 거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내 방, 부모님이 마련해준 내 방 말고는 내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 내 방도 부모님이 마련해주고 누가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르고 오빠, 그러니까 아빠, 오빠란다 나도 모르게. 아빠 노크해야지라고. 죄송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저한테 조금 더 익숙한 단어가 나왔네요. 아빠 문 열어 노크하라고 했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휴대폰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럼 사이버 공간 안에서 커뮤니티라든지 거기서 무분별하게 욕을 배운다거나 나쁜 밈을 배운다거나 그러다 보면 특정 커뮤니티에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내가 쓴 글이 만약에 베스트가 된다면 거기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쭉 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고등학교 남성 고등학교의 축제는 배인규 씨를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영상 진짜요? 축소로. 광주에서도 불렀습니다. 아,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자마자 거리로 나와서 그런 집회를 나가서 우월감을 느끼고 나 여기 갔다 왔다 너무 멋있다라고 인터넷에서 또 흔히 말해서 추천 또는 따봉 이런 걸 받으면서 네.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일수록 갑자기 거기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 파괴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건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절히 제어가 필요하다. 어르신들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노출된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이 어린 친구들 몇몇이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원인은 그 어린 친구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커뮤니티에 보니까 당일 폭동을 저지르고서 그 전리품 같은 사진을 올려놓고 댓글은 국가유공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네. 게 제가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는 게 취미지 않습니까? 그냥 기사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자님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네. 그걸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좀 이건 진짜 방법이 있을까 싶은 게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출난 문제 있는 아이들의 그냥 그런 밈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또래 문화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 커뮤니티가 진짜 그런 게 커뮤니티는 내가 보다 보면 비슷한 성향애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 내가 어떤 말을 던졌을 때 그건 좀 이렇게 제재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없는 곳에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정서적인 호응을 받으니까 그 말에 더 세면 세졌지 그걸 돌아보거나 반성하거나 돌이켜보는 그런 경험은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 2006년생이 2020년 그때쯤으로 돌아가서 코로나가 한창 심해서 네. 학교를 가지 못할 때 아. 그때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친구들 뭐 하겠어요? 그냥 계속 인터넷을 하고 있지 무장차 않겠어요? 했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 수업조차도 줌으로 하던 시절이니까.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런 양상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는 공교육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당장 방법을 찾으라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한 어렵다. 거예요. 너무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되나? 사람들이 그리고 공신력을 얻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거냐면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형님 행세하면서 이들 도와주죠. 아, 네. 그리고 백골공주 이제 김민전 의원님께서 그렇잖아요. 보면서 이제 행동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공인된 행동, 공신력 있는 행동으로 자기화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그 주요 인사들이 거기에 가거나 또는 이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설 선물 보낸 10명의 극우 유튜버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야, 나 국회의원이랑 지금 당대표랑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네 나 안 따라올 거야? 내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해? 하면은 무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전에 소라넷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폐쇄했었죠. 맞아요. 그런 네. 나쁜 해악이 있는 커뮤니티는 폐쇄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 코리아 사장을 불러야 됩니다. 국회로. 불러서 사회 해악을 조장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리고 유튜브는 미국 본사가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거기보다 테러에 민감한 국가가 있습니까? 너희 나라에서는 테러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유튜브에서 검열을 시작을 하고 심지어 코로나19 때는 코로나 단어만 들어가도 검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무조건 띄우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테러는 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냐.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테러가 일어났는데 네. 폭동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테러예요. 그렇다면 이 테러를 조장하거나 함께 했었던 유튜브는 폐쇄해야 됩니다. 수익 창출을 정지해야 되고요. 영구 퇴출을 시켜야 되고 이 사람의 계정으로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운영자를 불러야죠. DC인사이드의 대표가 김유식이면 김유식 대표를 국회로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해악을 어디서 서부지법 앞으로 모입시다. 이 글은 반드시 바로 삭제를 시키거나 이 글을 쓰는 사람은 DC인사이드에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작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떠한 얘기를 해도 애도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숨죽여 있을 때 MLB파크라는 곳에서 야 보상금 터지겠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글을 박제시켰습니다. 운영자가.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사람은 영구 퇴출시킨다. 이 글을 남겨놓는 이유는 이거 본보기로 남겨두기 위해서 남겨둔다 영구 퇴출이다.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를 누군가가 18명이 눌렀습니다. 좋아요 18명 누른 사람도 동의한 뜻으로 이 18명도 영구 퇴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해법이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커뮤니티가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국회에 불러야 됩니다. 아니면 사이트를 폐쇄시키도록 압박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테러를 조장하거나 사회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또 반복됩니다. 반복됐을 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외치지만 말고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네. 원인을 바로잡는 것도 우리 사회가 지금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초자님 전공이 약간 쓰레기통 살펴보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보수 유튜브들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통이니까 관찰을 좀 합니까? 일부 극우 유튜브들? 너무 많이 합니다. 네, 어떤 행동 특성이 있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 나이 든 분들 거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뭐를 보냐면 보통 뭐 격투기를 한다거나 그냥 싸웁니다. 야 너 나 오늘 너 나와. 그냥 싸워요. 야차로 한판 붙어 얘기하지. 그냥 싸워. 웃기잖아.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걔네가 어느 순간 그냥 은근슬쩍 그렇게 정체기를 넣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야 찢어졌다 그러면 갑자기 느닷없이 뭐 야당 대표 이름을 부른다거나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느닷없이 넣어요. 아니면 헬스 유튜브를 합니다. 나는 운동하려고 봐요. 근데 썰을 풉니다. 운동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썰을 풀면서 그냥 교묘하게 거기 그게 들어가요. 정치를 집어넣는구나. 네. 정말 교묘합니다. 그냥 보다 보면 맞지. 저게 맞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얼마나 심각하게 은근슬쩍 타고 들어가는지는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꼭 정책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남성들이 많아요. 네. 그런 걸 하면 그러면 여성을 대상화하는 이야기들도 생각하지 못한 단어들도 등장합니다. 우리 그렇구나. 이 경향 TV를 보시는 이 점잖은 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한번 바디 카운트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모르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바디 카운터는 내가 좋아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단어를 쓰고 하여튼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은근슬쩍 다 들어왔구나. 이제 문화가 돼버렸구나라고 너무 좀 무서웠던 게 제가 굉장히 친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정말 그냥 평범해요. 연애도 하고 그냥 평범한 네. 젊은입니다. 나 한 번만 네 알고리즘 봐도 되냐. 근데 그분이 이제 기타를 되게 잘 치시는 분이 운동하고 네. 이런 쭉 봤더니 뭐 운동하고 뭐 기타 이런 게 쭉쭉 떠요. 나오다가 네. 내가 보던 그 쓰레기통에 하나가 뚝뚝뚝 뜨는 거야 알고리즘에. 야, 너 이 사람 거 봐. 그랬더니 봤나? 본 적 있나? 나 근데 구독 안 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뜨는구나. 와, 또 약간 어떡해. 약간 아니, 슬픔이 몰려오는 그렇게 거죠. 이제 군중들의 힘을 얻은 그 대형 그 유튜버가 되게 되면은 이번에도 알겠지만 정치 현장에서 호출을 합니다. 힘센 사람들을. 네. 안 나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게 끌어올려서 결국은 권력화돼서 한 당을 장악한 게 정확하게 전광훈의 사례죠. 그래서 전광훈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또는 전광훈의 이야기를 하거나 전광훈의 말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이 한 7개인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요? 하나 막히면 바로 딴 데로 넘어가요. 나라, 너하라, 나라 투 뭐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 코리아에서 이걸 계속해서 7개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하나가 그렇죠. 막히면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게끔 되는 구조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 발언을 했었던 게 김재현 최고위원이고 그리고 김문수,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폭도들을 변호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폭도를 변호해주기로 했다라고 글을 자랑스럽게 그 유튜버가 올립니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커뮤니티에 노출됐던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멋있는데? 예전 국무총리랑 같이 지금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해악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를 더 크게 좀먹는다.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여러 가지 이면에는 묻지마 트럼프 투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미국에서 4년 동안 하고 나서 떨어진 대통령이 다음번에 출마해서 당선된 게 이번에 1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이죠, 예. 왜 그렇겠어요? 4년 동안 묻지마 트럼프 투표가 그 고정 지지층이 쭉 이어져 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예비 경선에서 압도하면서 뭐 어떻게 그 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네. 되게 정당하게 표현하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까?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붙기 싫어요. 트럼프랑 붙었을 때 나의 커리어나 나의 삶이 어떻게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 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못 나와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회가 썩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는 이번에 좀 제어해야 된다. 다만 새 정부가 나왔을 때는 한미동맹을 굳건해야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네, 맞죠. 아니 네. 이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그 젊은 시각이라는 채널이 이제 이번에 잡혀갔습니다. 93년생입니다. 구속 영장이 야, 발부되고 93년생이에요? 커뮤니티에 자기 구치소를 향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누가 도와줬다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신을 백업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막 진짜로? 전 대표 뭐 황교안 뭐 변호사 뭐 누구 구청장님 누구 하면서 쭉 이름을 다 박제를 해놨어요. 아 요즘 나중에 요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다 물으면 네. 되겠습니다. 거기다 뭐 고성국 박사님, 이동재 기자님 어쩌고 저쩌고 진짜 다 나 뒤에서 백업 해준 사람 이만큼 있어라는 글을 쫙 쓴 다음에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거의 민주투사입니다. 마지막에 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거의 쓰고 대선 언어인데 제 그거는 말이 그 담대한 말입니다. 출마를 그러니까 선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정서적 지지를 받는 상황 이들이 이렇게 이걸 보던 사람도 잡혀갔지만 맞아.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를 도와주는 거잖아 라고 지금 받고 있는 상황 너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창석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거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스냅챗 그러니까 스냅챗이 이걸로 그 보약 그 약 같은 거 네. 여기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쫙 X도 불렀어요. 그래서 쫙 청문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두드려 맞은 건 저커버그죠.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두드려 맞으면서 너네가 빅테크 기업이라서 우리가 콘텐츠 관련 면책 조항 적용해주고 했는데 너희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너네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 어린이 뭐 성 착취물 같은 게 돌았나 봐요. 그거 왜 제재 안 했니? 그것 때문에 고통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다음에 너네가 제재하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이 미에 대한 기준을 아주 어그러지게 가지게 되었다. 네. 뭐 이런 등등등 이야기 있죠. 우리처럼 비슷한 문제 양상들이 여기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호되게 질책을 하고 저커버그가 가장 두드려 맞은 만큼 약속책을 내어놨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하겠다. 네. 예. 그러면서 여기서 공화당 의원들이 따진단 말이에요. 네 손에 피 묻은 거 안 보이냐고. 네가 방관하는 바람에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불러야 된다. 네. 불러야 된다. 너무 동의합니다. 반드시 불러야 되고 이 아까 이제 이어서 하던 얘기 연장선에서 해보면은 그 사실은 지난해부터 네. 정광훈이 우리 김문수를 띄웠잖아요. 아, 예. 근데 보란 듯이 지금 정광훈 세상에 온 것처럼 김문수가 지금 여권 대선 후보 1등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보수를 구할 유일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전 후보가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근데 이제 농담은 이제 그만하고 김문수 후보를 띄운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네. 번이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연장선인 건데 예전 같으면은 극우 보수 목사가 또는 극우 유튜버 채널의 뭐 수장이 특정 후보를 밀어 올린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집단 지성으로 걸러졌습니다. 근데 이 집단 지성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는 집단 지성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남아 있는가, 유효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반성을 해야 할 정당이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또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수는 재편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재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경선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이라든지 뭐 오세훈이라든지 네. 홍준표라든지 다른 사람이랑 맞붙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나오면 캠프는 차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흔히 말해서 인터넷 좌표 찍기가 시작이 돼서 무분별한 그 후보들에 대한 상대 후보들에는 공격이 시작될 것이고 묻지마 김문수 투표가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정책 경쟁 이런 게 있겠습니까? 한숨이 절로 대한민국의 나옵니다. 국민들의 네.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영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절대적인 경쟁이 무너진 상태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선관위 부정 시스템 아직 남아있다. 또는 중국인들이 또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예전에 뭐 성추행을 해서 소년원을 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또 한 번 퍼지면서 이 사람이 나와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네. 너냐 나냐 너 나쁜 놈 나보다 더 나쁜 놈 이런 얘기로 흘러가 버린다면 우리 사회 공멸하는 거예요. 사회는 천천히 몰락해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 한 번에 몰락하지 않아요. IMF처럼 큰 위기가 지금 같은 대한민국의 지위에서는 한 마리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몰락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에요. 북한의 리스크보다 저는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남한 내에 있는 이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걸 어떻게 제어하는 것인가가 다음 대선의 큰 명제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추아님 또 누구보다도 김문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연구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니,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일찍이 정광훈 이자가 김문수를 띄우고자 노력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가 있었을 때 뭐 제주 4.3이 뭐 공산주의 폭동이었다는 이런 얘기를 막 네.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문수가 당시에도 굉장히 당당하게 막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막말을 이어갔는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바로 자기네 그 방송을 켜서요. 김문수가 대통령 깜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자고로 이념적으로 투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때는 윤석열을 엄청나게 비난하더라고. 이런 아, 식으로 그랬어요? 하면 네. 당신 퇴임할 때 내가 계란을 던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정광훈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작업이고 김문수가 진짜 리더가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 아닙니다. 정광훈은 늘 그렇듯 자신이 뒤에서 킹메이커 역할하면서 뭔가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기 때문에 요때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거기다가 이들이 움직이면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하던 마치 명태균이 운영하던 그런 작은 데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막 갤럽이나 이런 큰 곳도 충분히 오염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됐구나라는 것까지 이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 여론조사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김문수가 지금 1위하고 뭐 전라도 호남 지방에서 33%가 넘게 지지율이 나와요. 이게 무슨 똥 같은 경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은 것을 우리가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 진짜 리셋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걸 우리도 이제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안 볼 수는 없어요. 방송을 위해서라도 안 볼 수가 없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자기 안위적으로 자족적으로 생각을 하면 야 보수가 과표집 된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가 보수가 많이 응답한다는 것은 그 세력이 그만큼 항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뭉쳐 있다라는 네. 건데 우리가 여론조사의 원래 취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한 사안이 터졌을 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국민적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적 관심을 특정한 의견으로 몰아가는 결과로 만들어버린다.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죠. 그렇죠. 더 이상 네. 여론조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안심번호가 도입됐을 때부터 이제 전화번호 내 거 사생활로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막 했었거든요. 저는 여론조사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아서 안심 민증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